민기 씨 아이를 낳고 내 남편에게서 벗어날 거야. 우리 셋이 함께 살아. 저는 넉 달 만에 평범한 26세 청년에서 세 가족의 파멸을 이끈 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법정에 서 있습니다. 제 눈앞에는 40대 유부녀 3명이 서 있고 그 뒤에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3명의 남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산악회 버스맨 뒷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 남자와 이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저의 이혼 사유는 남편의 가정 폭력과 저에 대한 무관심이며 이 아이는 저희 새로운 삶입니다. 저는 그 산악회 버스에 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때 제 지퍼를 내린 43세 미선 누나의 손길이 제 인생의 지옥문을 연 열쇠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4개월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과연 누가 이 막장 드라마의 승자가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1장 26세 청년버스에 오르다 43세 미선의 지퍼 강탈. 제대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북두칠성 산악회의 밤샘 버스에 올랐습니다. 26세. 제 또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버스 안은 40대 여성들의 향수 냄새와 왁자지껄한 수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색함을 감추려 이어폰을 꼈지만 그들의 거친 웃음소리는 음악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장 구석, 맨 뒷자리 창가를 선택했습니다. 마치 이곳은 내 구역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듯한 소극적인 자리 배치였습니다. 그때 43세 미선 누나가 다가왔습니다. 미선은 짐칸에 가방을 툭 던져 넣으며 어머, 여기 자리가 비었네. 총각 옆자리 비었지? 내가 앉아도 돼? 민기는 황급히 이어폰을 빼며 아, 네. 앉으세요. 미선은 털썩 앉으며 몸을 민기 쪽으로 살짝 기울인다. 짙은 화장과 함께 은은한 장미향이 풍긴다. 총각 정말 잘생겼네. 우리 산악회에 보물이 들어왔네. 총각이 오니 공기가 싱그러워. 난 미선이라고 해. 아, 김민기입니다. 처음 왔어요. 미선 누나는 화려한 의상에 몸에 달라붙는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엔 활발했지만 가까이서 본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에 지친 듯 깊은 외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버스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터미널을 빠져나갔습니다. 민기 씨는 왜 이런 데 왔어? 이런 데는 주로 아줌마들 도피처잖아. 20대는 여자친구랑 데이트해야지. 그냥 운동도 하고 싶고 답답해서요. 여자친구는? 아까 물어본 것 같은데 없다고 했지? 미선은 손을 뻗어 민기의 어깨를 툭 친다. 그 손길이 꽤나 노골적이고 오래 머문다. 총각, 누나가 보니까 인기가 엄청 많을 상인데. 민기는 긴장하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고지여 운전기사가 버스 내부의 주 조명을 껐습니다. 내부에는 은은한 파란색 무드 조명과 비상등만 남아 어둠과 빛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미선 누나는 가방에서 작은 맥주캔을 꺼내더니 제게도 건넸습니다. 총각, 한 모금 마셔. 누나 이거 없으면 밤샘 버스 못 타. 우리끼리 비밀이야. 그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제게 눈을 찡긋한다. 민기는 망설이다가 아, 감사합니다. 민기는 목이 타서 캔을 받아 조금 마신다. 술 기운이 살짝 오르자 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버스의 저음 엔진 소리와 규칙적인 진동이 공간을 메우고 앞자리 승객들은 이미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미선 누나가 몸을 저에게 더욱 밀착했습니다. 미선은 손을 뻗어 민기의 허벅지에 자연스럽게 얹는다. 손의 온기가 뜨겁게 느껴진다. 총각, 누나한테 시집살이 푸념 좀 해봐. 누나 남편은 5년째 나한테 관심 없어. 말 그대로 같이 사는 남이야. 자기가 내 얘기 좀 들어줘. 민기는 불안해하며 시선을 피한다. 그녀의 손이 허벅지를 지나 사타구니 근처로 움직인다. 아, 누나. 저는 그런 얘기 잘. 미선은 갑자기 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이 작은 공간이 나에게 맥주 냄새와 장미향이 섞여 묘한 자극을 준다.
자기야, 긴장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그녀의 손은 마치 미리 계획한 듯 망설임 없이 제 바지의 지퍼를 단번에 내려버렸습니다. 철커덕. 아주 작고 건조한 소리였지만 제게는 벼락치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고막을 때렸고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주변은 어둠이었지만 저는 43세. 유부녀 미선 누나의 눈이 이글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선의 숨결이 귓속말로 속삭이듯 민기 귀에 닿는다. 이거 고장 났네. 자기야, 누나가 고쳐줄게. 조용히 눈 감아. 이 정도는 산악회에서 아무도 신경 안 써. 다들 자고 있잖아. 누나만 믿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와 함께 억누를 수 없는 전율과 쾌락이 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26년간 지켜왔던 도덕적 금기, 유부녀와의 관계라는 사회적 금기, 그리고 폭발하는 젊은 욕망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의 진동과 어둠, 그리고 43세 미선 누나의 대담한 손길. 그날 밤, 저는 40대 유부녀에게 강제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기의 속마음은 도망쳐야 한다. 이건 죄다. 나는 지금 유부녀와 이 버스 안에서. 하지만 미선 누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제 안의 모든 세포가 타오르는 것 같았다. 저는 그녀의 공동 재산이 되기로 무의식적으로 합의하고 말았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지방 고속도로를 맹렬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5시간의 여정 동안 43세 미선 누나에게 영혼을 저당 잡힌 채 운명적인 산악회 등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지옥의 계약이 4개월 뒤 저에게 새아이의 아버지라는 감당할 수 없는 족쇄를 채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산입구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미선 누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등산로 옆에서 또 다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45세 효선 누나의 자유를 향한 갈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2장 등산로 풀숲 45세 효선의 격정적인 자유 요구. 버스가 산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미선 누나를 필사적으로 피했습니다. 옷차림을 정돈하고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어젯밤의 기억은 제 바지 속처럼 숨막히게 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금지된 쾌락이 주는 강력한 중독에 이미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등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내어 홀로 오르려 했지만 곧 45세 효선 누나한테 따라잡혔습니다. 그녀는 땀에 젖은 헤어밴드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효선은 활기차게 민기에게 말한다. 민기 동생, 너무 빨리 가면 재미없지. 왜 자꾸 도망 다니려 그래? 흐흐흐. 누나랑 같이 가자. 혼자 가면 심심해. 민기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아, 효선 누나. 제가 속도가 좀 빨라서요. 괜찮아. 누나가 체력은 좋아. 우리 남편은 저질 체력이라 산에 오면 항상 짜증만 내거든. 동생은 젊으니까 보기 좋다. 효선은 민기의 등에 붙은 낙엽을 떼어주는 척하며 꽤나 오랫동안 민기의 등 근육을 만졌다. 효선 누나는 미선 누나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건강한 사냥꾼 같았습니다. 거리낌 없이 저에게 물을 권하고 땀을 닦아주는 행동 하나하나가 친밀하고 거침없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서 남편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활력을 갈망하는 듯했습니다. 효선은 숨을 고르며 아이고, 땀 봐. 동생, 누나 숨 좀 돌려야겠어. 저기 계곡 옆에 좋은 쉼터 있어. 잠깐 빠졌다가 가자. 민기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나, 여기 등산로잖아요. 사람들이 효선은 민기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며 이 시간에 누가 와? 여긴 물 들어가는 곳이야. 잠깐이면 돼. 누나 오늘 동생 보려고 왔어. 효선 누나는 저를 등산로에서 벗어난 바위가 많은 계곡 옆의 작은 쉼터로 이끌었습니다. 시원하고 맑은 계곡물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가 오히려 다른 소음을 차단하는
폐막처럼 느껴져 긴장감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쉼터는 큰 바위 뒤에 가려져 있어 등산로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효선이 갑자기 민기를 바위벽으로 밀어붙인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의 활기찬 모습이 아닌 야수적인 갈증으로 번득인다. 민기 동생, 나 힘들어. 누나 좀 도와줘. 누나 남편한테는 가장 중요한 자유가 없어. 매일 집안일에 시어머니에 지겨워 죽겠어. 민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거친 바위의 감촉이 등 뒤로 느껴진다. 누나, 여기는 안 돼요. 정말 누가 보면 큰일 나요. 효선은 민기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강제로 시선을 맞춘다. 누가 봐? 여기 산이야. 산에서는 모든 게 용서돼. 여기는 우리만의 왕국이야. 동생이 어젯밤 미선이한테 당한 거 나한테도 해줘야지. 안 그래? 누나는 동생한테 자유를 받고 싶어. 그녀는 제 등산복 상의 지퍼를 거칠게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이 없었고 그 격렬함은 저에게서 죄책감을 지워버릴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서 결혼 생활에 지루함과 억압으로부터의 격렬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민기의 속마음은 미선 누나에게는 총각이었지만 효선 누나에게는 저는 남성성 그 자체였다. 그녀는 젊음의 힘으로 자신을 해방시키고 싶어 했다. 저는 또다시 거부할 수 없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다. 바위에 등을 기댄 채 흙냄새와 나무 냄새, 그리고 45세 유부녀의 뜨거운 체온이 뒤섞였다. 계곡물 소리가 우리의 모든 비밀을 집어삼키는 듯했다. 26세 청년 민기는 등산로 옆 풀숲, 바위와 나무들 사이에서 45세 효선 누나의 격정적인 욕망에 의해 완전히 소모되었습니다. 산을 내려왔을 때 저는 쾌락에 대한 중독과 함께 세상을 조롱하는 듯한 교만함마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산 후 저는 술자리에서 48세 수연 누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다른 두 누나와는 차원이 다른 지적인 지배력과 냉철한 소유욕으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돌아오는 버스에서 새 누나에게 집단으로 소유당하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제3장 돌아오는 버스. 새 아줌마의 집단 축복과 공동 소유 선언. 하산 후 휴게소 식당에서 가진 술자리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3명의 40대 유부녀에게 둘러싸여 강제로 술을 마셨습니다. 미선 누나는 저에게 끊임없이 안주를 먹였고 효선 누나는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허벅지를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압도한 것은 48세 수연 누나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수연은 와인잔을 들고 우아하게 웃으며 민기 씨, 누나가 봤을 때 당신은 정말 물건이네. 그녀의 눈빛은 우아함 속에 냉정한 평가가 담겨 있었다. 하루 만에 우리 셋을 동시에 홀리다니. 젊음의 힘인가? 아니면 당신이 특별한 건가? 민기는 잔뜩 취해 고개를 숙이며 아니요. 누나들 덕분이죠. 그냥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민기야, 신경 쓰지 마. 미선이 질투하듯 수연을 노려본다. 어머, 언니들 싸우지 마. 민기 동생은 우리 모두의 거잖아. 안 그래? 수연 누나는 미선과 효선의 유치한 질투를 비웃듯 저에게 더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적인 지배력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목소리를 낮춰 민기의 귀에 속삭이듯 민기 씨, 당신이 이 밤에 우리 셋을 모두 가졌다는 건 우리 셋이 모두 당신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야. 당신은 우리 셋의 금지된 열망을 채워줄 유일한 존재니까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 민기는 그녀의 소유라는 단어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선 누나는 감정, 효선 누나는 자유, 수연 누나는 소유와 지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다양한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밤 9시 버스에 다시 올랐을 때 저는 이미 만취 상태였습니다. 수연 누나의 지시대로 저는 맨 뒷자리 5인석 한가운데 앉혀졌습니다. 제 왼쪽에는 미선, 오른쪽에는 효선, 그리고 뒤에는 수연 누나가 앉았습니다. 저는 3명의 40대 여성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수연이 뒤에서 의자를 민기의 등 쪽으로 밀착시킨다. 기사님, 이제 불 꺼주세요. 민기 씨가 피곤하대요. 버스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내부는 고속도로의 어둠과 파란 무드 조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버스의 엔진 소리와 규칙적인 진동이 마치 파국을 향한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수연의 목소리만 들린다. 수연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제 우리가 민기 씨에게 에너지를 나눠줄 시간이야. 순서 같은 건 없어. 우리는 모두 하나의 목적을 공유하는 거야. 제 왼쪽에서 미선 누나의 손이, 오른쪽에서 효선 누나의 손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미선 누나는 제 옷을 조심스럽게 다루었지만 효선 누나는 격렬하고 거칠었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귓속말을 한다. 자기야, 누나가 고마워.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자기 덕분에 살았어. 나에게는 자기는 희망이야. 효선은 격정적으로 말한다. 민기 동생 오늘은 내가 이겨야 해. 누나가 남편한테서 받지 못한 모든 것을 동생에게서 채워야 하니까. 두 명의 유부녀가 저희 상체를 공략하는 동안 뒤에 있던 수연 누나의 존재가 가장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저를 지배했습니다. 수연이 민기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그녀의 목소리는 뜨겁지 않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기 씨, 우리 셋 모두에게 공평하게 복종해. 당신의 젊음, 당신의 에너지, 모두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할 거야. 민기 씨는 이제부터 우리 세 유부녀의 비밀이자 영원한 공범이야. 저는 그날 밤 5시간의 야간버스 여정 동안 3명의 40대 유부녀에게 집단으로 소유당했습니다. 3가지 다른 체온, 3가지 다른 향수 냄새, 3가지 다른 욕망. 버스의 진동과 어둠, 그리고 쾌락이 뒤섞이며 저는 윤리적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민기의 속마음은 나는 이제 상품이 되었다. 3명의 유부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젊고 힘있는 상품. 나는 그들의 불안한 결혼 생활에 대한 복수심과 도피처가 되어야 했다. 이 관계는 이제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파국적인 공동 계약이 되어버렸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저의 몸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미선, 효선, 수연 누나는 저에게 다음 주에 연락할게.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승리감과 지배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새 유부녀의 공동 소유물이자 금지된 쾌락의 노예가 되어 4개월간의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4장 4개월간의 중독과 위험한 줄타기. 미선, 산악회에서 돌아온 후 저희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43세 미선 누나는 가장 먼저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김민기 씨가 아닌 나의 민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증거로 그녀는 월 250만 원 상당의 용돈을 매주 제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제 젊음은 40대 유부녀의 위험한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첫 만남 2주차 고급 레스토랑 개인룸. 미선 누나는 저를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 개인룸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는 친목 모임이라고 둘러댔다고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저를 위한 최신 스마트폰과 명품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와인을 따르며 자기야, 이거 누나가 자기한테 주는 선물이야. 아르바이트 같은 건 그만두고 당신은 나에게 집중해. 누나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바로 달려와 줘야 하니까. 민기는 주저하며 누나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 그냥 다시 일할게요. 누나한테 이렇게 받을 순 없어요. 미선은 단호하게 부담스럽긴 뭐가 부담스러워. 자기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남편은 돈은 많지만 마음은 5년째 나한테서 떠났어. 자기는 나에게 살아있는 애인이야. 내가 자기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줄까봐.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고 그녀가 저에게 지불하는 돈은 결혼 생활의 외로움에 대한 위자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순간 저는 그녀의 사적인 소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첫 만남 1개월 차, 미선이 제공한 오피스텔. 미선 누나는 만남의 빈도를 높여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성복 쇼핑몰 재고, 창고 옆에 작은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저와 만남의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미선 누가가 저에게 새 옷을 입히며 자기야, 이 셔츠 어때? 누나가 자기한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내 남자는 언제나 멋있어야지. 민기는 어색하게 웃으며 예뻐요. 누나. 근데 제 취향은 아닌데 미선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진다. 뭐? 누나가 사준 게 싫어? 자기야, 누나가 자기한테 주는 건 거절하지 마. 누나는 자기가 내 뜻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자기는 내 아들보다 더 소중한 내 남자야. 그녀의 애정 표현은 곧 집착과 통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외출할 때마다 인증, 사진을 요구했고 제 전화기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였고 저는 그녀의 공허한 삶을 채워주는 감정 쓰레기통이자 고가의 인형이 되어야 했습니다. 첫 만남 2개월 차, 강남 고급 백화점.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미선 누나와 함께 강남 고급 백화점 명품관에서 쇼핑하던 중이었습니다. 미선 누나는 저에게 고가 시계를 선물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자기한테 정말 잘 어울려. 이젠 자기도 이런 걸 찰 나이가 됐어. 네. 옆에 서려면 미선이 갑자기 말을 멈추고 경하게 찬 얼굴로 창밖을 본다. 자기야. 안 돼. 우리 남편이야. 김상무가 왜 여기에? 중견 기업 부장인 그녀의 남편이 VIP 라운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미선이 손목을 잡고 끌며 목소리를 죽여 속삭인다. 당장 숨어. 저쪽 옷걸이 뒤로. 절대로 소리 내지 마. 민기는 황급히 거대한 명품 코트 옷걸이 뒤편으로 몸을 숨긴다. 옷걸이에 걸린 모피 코트와 먼지가 숨을 막는다. 미선 누나는 태연한 척 남편에게 달려가 요란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여보, 여기서 만나네. 당신 골프 모임 간다고 하지 않았어? 나 지금 친목 모임 친구한테 선물 사주려고 왔는데. 선물? 누구한테? 나도 같이 좀 보지. 아니야, 됐어. 여자들끼리 사는 거니까. 당신 빨리 볼일 보고 가. 나 지금 친구. 기다려. 저는 먼지 쌓인 옷걸이 뒤에서 숨막히는 15분을 견뎌야 했습니다. 남편의 묵직한 발소리와 미선 누나의 히스테릭한 웃음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이건 전쟁이다. 나는 이 전쟁에서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숨어있는 전리품에 불과하다. 이 쾌락의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 스릴이 주는 중독성 때문에 저는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미선 누나는 저를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대신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기야, 우리는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자기는 나한테 너무 소중해. 이제는 자기를 잃을까봐 무서워. 이 사건 후 미선 누나의 불안감과 저에 대한 감정적 집착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내 아이 아빠가 되어줘라는 말을 자주 했고 저는 그 말을 농담으로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천만한 줄타기는 곧 45세 효선 누나의 격정적인 스릴과 48세 수연 누나의 냉정한 지배로 이어지며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제5장 4개월간의 중독과 위험한 줄타기. 효선과 수연. 미선 누나의 감정적 집착과 경제적 종속은 저를 옥죄었지만 저는 그 족쇄를 풀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선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끌어당기는 두 명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45세 효선 누나는 저에게 죽음을 무릅쓴 스릴을 요구했고 48세 수연 누나는 냉철한 지배와 복수를 갈망했습니다. 효선 누나는 미선 누나와 달리 물질적인 보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저에게 위험한 상황을 선물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주로 남편이 잠시 집을 비운 틈이나 아파트 근처의 은밀한 모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결혼 생활의 지루함에 대한 격렬한 반항이었습니다. 만남 2개월 차, 효선의 아파트. 효선이 전화를 걸어왔다. 효선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기 동생, 큰일 났어.
남편이 갑자기 출장 취소하고 돌아왔어. 지금 술 마시고 자는 것 같아. 어떡해? 나 너무 보고 싶은데. 민기 동생 못 보면 나 오늘 밤잠 못 잘 것 같아. 민기는 긴장하며 누나, 안 돼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들키면 어떻게 되려고요. 효선이 속삭이듯 안 돼. 오늘은 꼭 봐야겠어. 우리 집 뒷문으로 들어와. 남편, 지금 거실 소파에서 코 골고 자고 있어. 딱 30분만. 민기 동생이 이 스릴을 알았으면 좋겠어. 난 당신의 젊음이 너무 좋아. 저는 효선 누나의 광기 어린 제안에 끌려 새벽 2시 그녀의 아파트 뒷문으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의 묵직한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효선과 민기는 효선의 침실에 있고 거실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효선은 민기의 목에 매달리며 흥분으로 떨고 있다. 쉿! 조용히. 남편 들을라. 나 지금 너무 흥분돼. 민기 동생이 내 남편 옆에서 나를 안고 있다는 이 스릴. 민기는 코 고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운 채 식은 땀을 흘린다. 누나, 빨리. 너무 무서워요. 제발. 효선이 더 격렬하게 민기를 몰아붙인다. 안 돼. 천천히. 당신이 나한테 자유를 줘야 해. 내 남편은 10년째 나를 엄마로만 봤어. 난 여자야. 난 민기 동생에게서 내가 여자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클라이맥스처럼 들릴 때마다 저희 등골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한 반항심 그 자체였고 그녀의 욕망은 죽음의 스릴을 통해 비로소 충족되는 듯 했습니다. 30분이 3시간처럼 길게 느껴졌고 저는 간신히 새벽 3시 그녀의 아파트를 탈출했습니다. 48세 수연의 지배와 복수 그리고 통제. 48세 수연 누나는 다른 2명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대기업 임원 아내였고 저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고급스러운 지위를 과시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쾌락이 아닌 남편에게 가하는 완벽한 복수와 자신의 삶을 재설계할 도구로서의 저를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남 3개월 차 수연의 호화 아파트 남편의 서재. 수연 누나는 저를 남편이 가장 아끼는 공간인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서재에는 남편의 고급 만년필, 기업 임명장,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이 서재 문을 잠그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민기 씨, 이 방은 내 남편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곳이야. 민기 씨는 오늘 밤 이 공간에서 나에게 복종해야 해. 민기는 긴장하며 누나. 굳이 여기서. 다른 방도 많잖아요. 수연이 민기의 넥타이를 잡고 끌어당긴다. 아냐, 이래야 완벽한 복수야. 내 남편은 나를 투명 인간처럼 대했어. 내 존재 가치는 오직 그의 성공을 위한 도구였지. 민기 씨는 나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줬어. 민기 씨는 나의 해방자야. 하지만 그 해방은 나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해. 그녀는 저에게 당신은 내 지위와 젊음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남자라고 말하며 저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려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에게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수연이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명패를 바라보며 민기 씨, 당신이 미선이에게 받은 돈은 낭비하지 말고 나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써야 해. 효선이와의 만남은 스릴일 뿐이야. 민기 씨, 당신의 진정한 주인은 나야. 수연 누나는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소유함으로써 남편의 권위와 자신의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으려는 듯했다. 저는 그녀의 냉정한 게임에 이용당하고 있었다. 4개월의 줄타기 동안 저는 미선의 돈과 집착, 효선의 스릴과 격정, 그리고 수연의 지배와 복수 사이에서 완전히 정신적인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쾌락은 극에 달했지만 제 존재는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만남 4개월째 가장 위험했던 집단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2주. 평소 연락이 뜸했던 세 누나들이 동시에 저를 긴급 호출했습니다. 그들이 꺼내놓은 3개의 임신 테스트기. 저는 그 순간 제가 새 쌍둥이의 잠정적인 아버지가 되었다는 지옥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파국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제6장 4개월간의 중독과 위험한 줄타기, 집단 쾌락과 공포. 매달 한 번 우리는 강남의 최고급 레지던스 오피스텔에 모였습니다. 미선 누나가 재고 정리 공간이라는 명목으로 임대한 곳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내 사람의 금지된 욕망이 응축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완벽한 블랙아웃 커튼이 쳐져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모두 사회적 역할을 벗어던지고 가장 원초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공동 소유의 룰과 해방. 수연 누나가 이 모임의 룰 메이커였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된 최고급 와인을 따르며 이 만남을 하나의 엄숙한 의식처럼 만들었습니다. 오피스텔 거실. 와인과 조명만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수연이 와인잔을 들고 자, 건배.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나를 찾는 날이야. 미선, 효선이 건배를 외치고 수연은 민기를 바라보며 민기 씨, 당신은 우리 셋의 공동 재산이야. 오늘은 공평이 중요해. 누구도 질투하거나 욕심내서는 안 돼. 민기 씨, 당신은 우리 셋의 욕망의 총량을 채워줘야 할 의무가 있어. 알겠지? 민기는 이미 술에 취해 멍한 눈빛으로 네, 알겠어요, 누나. 그들은 저를 민기 동생이 아닌 공동의 소유물로 대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남편에 대한 노골적인 험담과 결혼 생활의 지루함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효선이 말한다. 우리 남편은 이제 남자가 아니라 책임이야. 나는 이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 민기 동생, 당신의 젊음으로 나를 자유롭게 해줘. 미선이 끼어들어 말한다. 내 남편은 돈은 벌어다 주지만 나는 죽은 사람 같아. 자기야, 당신은 내게 삶의 증거를 줘야 해. 오늘 나한테 제일 많이 신경 써줘야 해. 이곳에서 저는 그들의 불안정한 결혼 생활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곧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노를 해소해주는 도구였습니다. 이 집단 쾌락과 심리적 노예와 밤이 깊어질수록 쾌락은 극에 달했고 저는 쾌락에 대한 중독과 존재의 공허함 사이에서 표류했습니다. 세 유부녀는 경쟁적으로 저에게서 자신들의 갈증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짙은 어둠 속 오피스텔의 침실에서 소유권 전쟁이 시작되었다. 미선이 민기에게 속삭인다. 자기야, 다른 누나들 신경 쓰지 마. 자기는 나만의 민기였으면 좋겠어. 내가 제일 처음이었잖아. 그녀는 저에게서 우선권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효선이 거칠게 밀고 들어오며 미선아, 공평하게? 민기 동생은 지금 내 차례야. 너의 그 지겨운 남편 얘기는 나중에 해. 그녀는 저에게서 순수한 격정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수연이 침실 문가에 기대어 냉정하게 지켜보며 두 사람 다 조용히 해. 민기 씨는 우리 모두에게 동등한 쾌락을 줄 의무가 있어. 민기 씨, 나를 실망시키지 마. 당신의 젊음은 나의 명령 아래에 가장 빛날 수 있어. 저는 수연 누나의 냉정한 통제와 다른 두 누나의 뜨거운 질투 속에서 완전히 정신적인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저희 자존심이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욕망을 얼마나 완벽하게 충족시키느냐가 저희 존재 이유였습니다. 저는 지금 살아있는 인형이 되었다. 거대한 돈과 쾌락이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이 상황을 멈추고 싶었지만 3명의 유부녀에게서 오는 극도의 스릴과 만족감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다. 이제 저는 이 파국적인 관계의 중심이었다. 파국 직전의 공포. 4개월째 집단 모임이 있던 날, 평소와 같은 쾌락 속에서 파국의 징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1시 오피스텔. 모두가 쾌락에 취해 있을 때 오피스텔 현관 도어락이 연속으로 삐빅삐빅 소리를 내며
비밀번호를 누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효선이 경악하며 저 소리. 뭐지? 수연이 재빨리 옷을 챙겨 입으며 조용히 해. 누구야? 수연이 인터폰을 확인한다. 저기, 퀵서비스라고? 이 시간에? 미선겁에 질려 울먹이며. 언니, 설마 우리 남편 아니야? 이 옷. 혹시 누가 알았나? 도어락 소리는 몇 번 더 이어지더니 이내 멈췄습니다. 침묵이 짓눌렀습니다. 3명의 유부녀와 26세 청년은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공포를 직면했습니다. 수연이 숨을 고르며 괜찮아. 아무도 아니야. 아마 주소를 잘못 찾은 퀵서비스 기사일 거야. 하지만 수연이 민기를 바라본다. 우리의 비밀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 수연 누나는 냉정하게 그날의 모임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함께 위험한 줄타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3명의 유부녀의 생리불순이라는 파멸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주 뒤, 저는 새 누나들에게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꺼내놓은 빨간 줄 3개의 임신 테스트기, 26세 청년 민기의 4개월짜리 위험한 놀이는 이제 새 가족의 파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법의 심판으로 향하게 됩니다. 제7장, 새 쌍둥이 동시 임신, 공포의 임신 테스트기와 모의 시작, 4개월간의 위험한 줄타기는 결국 단 하나의 결말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미선 누나, 효선 누나, 수연 누나 모두 저에게 연락해 긴급 호출을 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터졌다는 것을. 오피스텔 거실, 오후 2시, 햇살이 없어야 했지만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오히려 긴장감을 높였다. 제가 도착했을 때 새 누나들은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평소의 화려함 대신 창백한 공포로 굳어 있었습니다. 미선 누나는 연신 손톱을 물어뜯었고 효선 누나는 불안하게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수연 누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저를 향해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민기는 잔뜩 겁에 질려 누나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모이라고. 미선이 손을 떨며 자기야. 너 놀라지 말고 들어. 우리 셋 다. 미선 누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3개의 물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빨간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 3개였습니다. 효선이 히스테리적으로 웃음을 터뜨린다. 하하하.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셋 다 정확히 4주 차례. 민기는 테이블 위의 테스트기를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는다. 말도 안 돼요. 누나들, 전부 피임했잖아요. 제가 새 아이의 아빠라니요. 이건 지옥이에요. 미선이 울부짖으며 지옥 맞아. 내 남편이 알면 나 당장 쫓겨날 거야. 우리 남편은 일처증이 심해서 병원 기록까지 다 확인할 거라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3명의 40대 유부녀와 1명의 20대 청년은 새 가족의 파멸이라는 현실 앞에 무력하게 절규했습니다. 그때 가장 냉철했던 수연 누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이 거짓말 모의를 주도한다. 수연이 일어서서 방안을 압도하며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이미 벌어진 일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덮느냐야. 효선이 말을 받아친다. 덮긴 뭘 덮어? 친자 확인하면 다 들통날 텐데. 우리 이제 끝이야. 수연이 효선의 뺨을 차갑게 때린다. 정신 차려. 효선아. 끝이 아니야. 우리는 모의해야 해. 이 아이들은 모두 우리 남편들의 아이여야 해. 이게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야. 수연 누나는 마치 극단적인 범죄 계획을 짜듯 테이블 위에 종이를 펼쳐 임신 은폐 시나리오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계획을 말한다. 첫째, 시간차 공격. 우리는 한 달 간격으로 임신 사실을 알릴 거야.
효선이부터 그 다음 미선이, 내가 마지막. 그게 가능할까? 우리 셋이 동시에 임신했다는 걸 남편들이 알면 절대 서로의 임신 사실을 모르는 척해야 해.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최근 건강식품을 먹고 몸이 좋아졌다고 거짓말을 해. 둘째, 민기 씨. 완전 잠적. 민기 씨는 당장 이 도시를 떠나. 전화번호 바꾸고 SNS 계정 다 삭제해. 민기 씨의 존재가 우리의 유일한 약점이야. 민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누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수연 누나의 냉철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미선 누나는 감정적인 파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미선이 울먹이며 수연에게 달려든다. 언니, 난 못하겠어. 나 이 아이 낳고 싶어. 민기, 아이를 낳고 싶다고. 차라리 남편한테 다 말하고 이혼할래. 나는 민기야. 당신과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고 싶어. 미선 누나의 파국적인 제안은 수연 누나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릴 위협이었습니다. 수연이 미선의 멱살을 잡고 미선아, 정신 차려! 도망! 너 때문에 우리 셋 다 파멸할 일 있어? 너가 못하면 입 닫아! 당신 남편은 우리가 속이기 가장 쉬워! 미선이 내가 이 계획을 망치면 내가 내 남편에게 너의 모든 비밀을 폭로할 거야! 유부녀들의 동맹은 깨지고 적이 되었습니다. 수연 누나는 미선 누나에게 협박을 가하며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범죄적인 비밀을 강요했습니다. 민기는 그들의 싸움을 보며 이것이 내가 만든 지옥이구나 라고 절감했습니다. 수연 누나는 미선 누나의 감정적인 폭발을 보고 더 이상 이 모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파격적인 이혼 선언을 준비합니다. 그녀는 이 아이를 통해 남편에게 복수하고 자신의 인생을 재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 가족의 파멸을 향한 법적 전쟁이 이제 곧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기는 새 유부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8장 수연의 파격적인 최종 선택과 남편의 분노 폭발. 미선과 효선의 히스테리적인 불안 속에서 수연 누나는 가장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억압적인 그늘 아래 20년 동안 갇혀있던 그녀에게 민기의 아이는 자신을 해방시킬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그녀는 위자료 한 푼 없이 이혼을 선택하는 파격적인 최종 선택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고급 아파트 서재 앞 수연과 김상무가 마주보고 앉아있다. 수연은 정갈하게 차려진 식사를 마친 후 남편 김상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김상무는 소파에 앉아 최신 경제 신문을 펼쳤습니다. 평소처럼 수연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권위적이고 무관심한 남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수연이 차분하게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김상무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무슨 일인데? 나 피곤해. 내일 아침 회의 자료 봐야 돼. 애들 유학 문제야? 빨리 말해. 수연은 남편의 무시와 권위에 20년 동안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수연이 신문을 빼앗아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김상무의 눈이 마주친다. 나 임신했어. 4주. 차. 김상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어색하게 웃는다. 뭐? 임신. 당신 나이가 몇인데? 하하. 농담 그만해. 설사 진짜라 해도. 나이도 많은데 몸조리 잘해. 근데 애가 크면 내 나이가 몇이지? 조금 부담되네. 수연 남편의 극단적인 무관심에 오히려 더 냉정해진다. 그리고 이 아이, 당신 아이가 아니야. 김상무 표정이 일그러지며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김상무는 신문을 떨어뜨리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가 아닌 당황스러움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모독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미친 여자야. 누가 이 아이 아빠야? 당장 말해. 산악회? 설마 그 등산 모임? 수연은 한치의 떨림도 없다. 응. 산악회에서 만난 26살 청년 민기 씨 아이야. 나는 이 아이를 낳을 거야. 김상무는 숨을 헐떡이며 분노를 억누른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당장 병원 가서 치워. 매명예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 회장님한테 다음 주에 보고해야 한다고. 이 여자가 내 명패에 먹칠을 해? 수연은 단호하다. 나는 당신한테 이혼을 요구해. 당신에게 위자료 한 푼도 안 받고 이혼할 거야. 그 대가로 나는 이 아이와 내 삶을 찾겠어. 당신은 나한테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20년 동안 나를 가구처럼 대했어. 위자료 포기라는 수연의 제안은 김상무에게 자존심을 건 치명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수연이 돈 때문에 이혼을 망설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상무는 이성을 잃고 수연의 뺨을 세게 때린다. 닥쳐. 내가 뭔데 내 명예를 더럽혀.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수연은 뺨을 맞았지만 오히려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 날카로워진다. 수연이 맞은 뺨을 문지르며 지금 당신은 가정폭력을 저질렀어. 그리고 이 순간은 녹음되고 있지. 당신의 권위적인 행동은 모두 법정 증거가 될 거야. 수연은 미리 준비한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상무는 경악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상무가 절규하며 내 인연. 너 끝까지 나를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당장 그 녹음 파일 없애. 없애라고. 수연이 재빨리 서재를 빠져나와 거실로 향하며 당신이 이럴 것 같아서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당신의 폭력적인 성향은 이제 모두에게 공개될 거야. 김상무는 격렬하게 분노하며 수연을 따라 나섰습니다. 수연 누나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법정 기록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김상무는 잠시 이성을 되찾고 수연에게 내가 너를 이혼으로 끝내지 않겠다.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것이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경찰이 김상무를 제지하는 동안 수연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26세 청년 민기의 신상을 넘겼습니다. 수연의 남편 김상무는 이제 모든 인맥을 동원해 26세 청년 민기의 신상을 파헤치고 새 유부녀의 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법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새 가족의 파멸을 향한 법에 심판이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9장 남편들의 연합과 친자 확인 소송 명령 법적 전쟁 발발. 수연 누나의 파격적인 이혼 선언은 남편 김상무에게 재산보다 더 중요한 명예와 권위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경찰의 제지를 받은 후 김상무는 분노를 넘어선 냉혹한 복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수연이 말한 26세 청년 민기의 신상을 파헤쳤고 고지어 미선과 효선의 남편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세 유부녀의 남편들은 강남의 최고급 멤버십 룸살롱 VIP 룸에서 비밀 회동을 갖는다. 김상무는 박 부장효선의 남편과 김 부장미선의 남편을 긴급하게 불렀습니다. 두 남편은 자신의 아내들이 산악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상무는 와인잔을 들이키며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자네들, 내 말 잘 들어. 내 아내 수연이 26살짜리 애송이와 바람이 나서 임신까지 했어. 박 부장이 경악하며 네. 임신이라뇨. 말도 안 됩니다. 김상무님. 김상무는 웃는다. 분노로 가득 찬 웃음이었다. 나도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나? 그 놈은 우리 셋의 아내를 동시에 농락했을 가능성이 높아. 김상무는 테이블 위에 민기의 신상 정보와 함께 미선과 효선이 최근 임신 초기 증상을 보였다는 정보, 그리고 새 아내가 모두 북두칠성 산악회의 열성 회원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던져놓았습니다.
박 부장이 몸을 떨며 우리 아내는 요즘 한의원에 다닌다고 했는데 혹시 설마 그 임신 증상이 박 부장이 술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말도 안 돼. 우리 효선이가 그럴 리 없어. 걔는 나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는 여잔데. 김상무는 냉정하게 내 아내는 위자료도 필요 없대. 이혼하고 그 놈이랑 살겠다고 했지. 이 말은 곧 빼도 박도 못하는 불륜이라는 뜻이야. 자네들 아내도 친자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 놈은 단순한 제비가 아니야. 우리 셋의 가정을 파멸시킨 가정 파괴범이야. 우리는 연합해야 해. 박 부장과 김 부장은 김상무가 제시한 파멸의 증거 앞에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특히 김 부장은 미선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박 부장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좋아. 고소해. 당장 고소해. 우리 효선이가 만약 그놈 아이를 가졌다면 그년이나 그놈이나 모두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해. 친자 확인. 소송부터 시작합시다. 저는 당장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고 그 놈에게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새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람난 아내들의 남편 연합을 결성하고 공동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26세 청년 민기와 새 아내를 향한 복수와 파멸이었습니다. 민기는 수연 누나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려 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짐을 싸던 중 현관문 아래로 법원의 등기 우편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등기 우편물의 붉은 도장이 마치 피의 인장처럼 느껴졌다. 손이 떨려 봉투를 뜯을 수가 없었다. 봉투를 뜯자 세 건의 소장과 함께 법원의 명령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 명령서 내용 발췌 사건명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원고 김우호, 박우호, 김우호 피고 김민기 명령 피고 김민기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3명의 아이에 대한 친자 여부 확인을 위해 지정된 날짜에 혈액 채취 및 유전자 검사에 응할 것을 명함. 불응 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함. 민기는 소리 없이 절규한다. 아, 안 돼. 친자 확인. 민기는 3명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총 15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적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는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민기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3명의 임산부와 3명의 분노한 남편이 마주하는 지옥 같은 병원 대기실에 서야 했습니다. 세 가족의 파멸을 확인하는 파국적인 친자 확인 결과가 이제 곧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4개월간의 금지된 쾌락이 낳은 대가였습니다. 제10장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발표. 새 남편이 제기한 혼인관계 파탄 손해배상 청구 및 친자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은 마치 심판대 같았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새 남편들은 다른 쪽 구석에, 그리고 새 누나들은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차가웠고 15억 원의 소송 금액이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옥 같은 대기실에서 민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을 뜯으며 제발 아니라고 해줘. 단 한 명이라도 제발 그 남자들의 아이이기를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줘. 미선이 손수건을 적시며 속삭인다. 언니, 나 너무 무서워. 남편이 알면 나 정말 죽을지도 몰라. 수연이 미선을 곁눈질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조용히 해. 이미 벌어진 일이야. 미선이, 내 남편은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너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어.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어. 새 남편들의 시선은 민기를 향해 강렬한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특히 김상무는 굳게 담은 입술과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김상무가 박 부장에게 귓속말을 한다. 저 새끼. 지금도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앉아있는 꼴이
가증스럽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생을 끝내줄 거다. 오후 3시 30분, 남편 측 변호를 맡은 최 변호사가 굳은 얼굴로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멈추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으며 친자 확인 결과를 발표하려고 한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죠. 금일 법원에서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는 마찰음이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진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한치의 감정 변화도 없이 기계처럼 읽어내려간다. 피고 김민기와 원고 측 3명의 산모 김수연, 박효선, 이미선과 임신 중인 태아와의 부자, 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3건 모두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로 확인되었습니다. 99.99%라는 숫자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정적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효선의 남편 갑자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절규한다. 말도 안 돼. 이 개 같은 년. 내 아이가 아니었어. 내가 감히 내 아이를. 박 부장이 효선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한다. 다른 변호사들이 그를 제지했다. 당장 치워. 당장 낙태 수술해. 저 놈의 아이는 절대 안 돼. 미선의 남편은 테이블에 엎드려 흐느낀다. 미선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구나. 미선의 남편은 그는 민기를 쳐다보며 미움이 아닌 멸시를 보냈다. 수연의 남편인 김상무는 예상했던 결과였기에 폭발하는 대신 냉혹하게 민기에게 다가섰습니다. 김상무, 민기의 멱살을 잡고 26살의 내 미래를 지금부터 내가 12억이라는 빚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민기는 멱살을 잡힌 채 정신을 놓는다. 아닙니다. 저는 잘못했어요. 누나들이. 그는 변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는 총 15억 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 청구서가 보였습니다. 26세 청년에게 15억 원은 평생을 바쳐도 갚지 못할 형벌이었습니다. 미선이 박 부장과 김 부장의 절규를 보며 아, 내가 미쳤었어. 미선은 효선을 바라봤고 효선 역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이를 지우겠습니다. 남편이 요구하는 모든 위자료를 지불하고 이혼하겠습니다. 효선이 말을 이어간다. 나도 이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미선과 효선은 남편들의 분노와 사회적 매장에 대한 공포 앞에서 아이를 포기하고 파멸적인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민기와 공동의 지옥에 갇히는 대신 혼자만의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절규하거나 주저앉았을 때 수연 누나만이 홀로 소파에 앉아 냉정하게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상무가 수연에게 말을 건넨다. 당신도 빨리 결정해! 이 아이 없애고 위자료 받든가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장 이혼해! 수연이 일어나 김상무를 똑바로 바라본다. 나는 이미 결정했어. 나는 이 아이를 낳을 거야. 당신에게 위자료 한 푼도 받지 않고 이혼하겠어. 이 아이는 내 복수의 증거이자 나의 유일한 구원이야. 김상무, 당신은 나를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지만 이 아이는 당신의 명예를 평생 따라다닐 족쇄가 될 거야. 알겠어? 수연 누나의 단호한 선언은 미선과 효선의 파국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 민기의 손을 잡으며 낮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민기 씨, 이제 우리 둘뿐이야. 이 아이의 아빠로서 당신은 나에게 평생 책임을 져야 해. 민기는 12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하나의 양육비라는 평생의 족쇄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미선과 효선은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된 채 도망쳤지만 수연은 아이와 민기를 붙잡고 새로운 파국적인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제 민기는 법의 심판을 넘어 평생의 경제적 속죄와 양육권 공방이라는 더 큰 지옥에 홀로 서게 됩니다. 제11장 법정 심판 위자료와 양육권 공방.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서. 제 옆에는 저와는 경제적 수준이 맞지 않는 국선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 청석에는 3명의 남편들, 김상무, 박 부장, 김 부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연 누나는 이혼 소송의 원고 자격으로 저와는 다른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정숙한 가운데 말한다. 피고 김민기 씨는 새 원고가 청구한 공동 불법 행위 책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원고 대리인,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최 변호사가 단상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인다. 재판장님, 피고 김민기는 새 가정에 근간을 무너뜨린 파렴치한 행위자입니다. 저희는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고의적인 가정 파괴 행위였다고 판단합니다. 최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새 유부녀와 민기가 만난 오피스텔 기록, 미선이 민기에게 보낸 고액의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제시한다. 피고는 40대 유부녀들의 경제적 지원과 감정적 의존을 금전적 이익과 쾌락으로 맞바꾸었습니다. 미선, 효선 씨는 결국 아이를 포기했지만 이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사회적 손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새 원고에게 각 5억 원씩 총 15억 원의 손해배상을 재차 청구합니다. 법정은 최 변호사의 공격적인 발언에 압도당했습니다. 15억 원. 26세 청년이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금액이었습니다. 피고 대리인, 반론하십시오. 민기 측 변호사 초라한 모습으로 일어선다. 재판장님, 피고 김민기는 현재 경제적 능력이 전무하며 26세의 미성숙한 청년입니다. 피고가 새 여성의 가정을 파탄낸 책임은 중대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피고가 유부녀들의 적극적인 유혹과 경제적 지원 속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는 미선이 민기에게 보낸 감정적 집착이 담긴 문자 기록을 제시했다. 민기 측 변호사 새 유부녀는 자신들의 불안정한 결혼 생활에 대한 도피처로 피고를 이용했습니다. 특히 미선과 효선 씨는 스스로 아이를 포기하고 이혼에 합의함으로써 이 관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청년의 나이와 피고를 향한 유혹의 정도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낮춰주십시오. 재판장은 이 복잡한 사건의 공동불법 행위 책임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유부녀들의 적극성과 청년의 경제력 부재가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은 김수연 씨의 양육비 청구 및 친자 김민기 씨에 대한 양육권 문제입니다. 원고 김수연 씨, 직접 의견 진술하십시오. 수연이 단상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함 그 자체였다. 재판장님, 저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남편 김상무와의 결혼 생활에서 20년 동안 정신적 살인을 당했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 새로운 삶이자 저희 존재 가치를 증명할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녀는 김상무를 잠시 노려봤다. 김상무는 분노에 찬 얼굴로 침묵한다.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이 아이의 양육권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생부인 김민기 씨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책임져야 합니다. 아이의 권리는 성인들의 불륜으로 인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기 측 변호사가 발언한다. 재판장님, 피고는 현재 10억 원이 넘는 위자료 소송을 진행 중이며 경제력이 전무합니다. 피고에게 양육비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에 가혹한 처벌입니다. 수연이 민기 측 변호사의 말을 자르며 그것은 당신이 쾌락을 추구한 대가입니다. 민기 씨! 생부로서의 책임은 경제력과 무관합니다. 수연 누나는 민기에게 사랑이 아닌 생부로서의 책임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채웠습니다. 그녀의 냉철함은 법정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본법원은 새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심리했습니다. 피고 김민기 씨가 새 여성의 가정을 파탄낸 책임은 매우 중하며 특히 금전적 이익을 취하며 쾌락에 탐닉한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여성의 적극적 유인과 피고의 경제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최종적으로 단호하게 선고한다. 본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1. 손해배상. 피고 김민기는 원고 3명에게 공동불법 행위 손해배상금 총 12억 원을 지급하라. 새 여성의 적극성과 피고의 경제력 참작. 2. 이혼 및 양육권. 김수연과 김상무는 이혼하고 김수연은 아이의 양육권을 갖는다. 3. 양육비 부담. 피고 김민기는 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150만 원을 김수연에게 지급하라. 12억 원의 빚과 평생에 걸친 양육비 부담. 26세 청년 민기의 미래는 법의 심판 아래 완전히 저당 잡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법정은 새 남편들의 복수심과 수연 누나의 승리감으로 가득 찬 채 막을 내렸습니다. 민기는 이제 평생을 갚아야 할 형벌을 안고 법정 문을 나서야 했습니다. 제12장 최종 판결, 평생의 경제적 속죄와 파멸의 대가. 재판장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 법정은 절망과 승리가 뒤섞인 무거운 침묵에 갇혔습니다. 26세 청년 김민기는 새 남편에게 총 12억 원을 배상해야 하며 태어날 아이에게 매달 150만 원의 양육비를 평생 지불해야 한다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민기는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가 통하지 않는 듯 창백했고 그의 눈빛은 이미 자신의 미래가 끝났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3명의 남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상무가 민기에게 다가와 비웃듯 후회하나? 12억 원. 내가 그 몇 개월의 쾌락을 위해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야 할 대가다. 내가 감히 내 명예에 먹칠한 대가다. 박 부장은 민기에게 침을 뱉으려다 참으며 저 새끼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났어. 이 놈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해. 김 부장이 민기를 향해 울분을 토하듯. 내가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나는 너를 추적할 것이다. 새 남편은 법정의 승리를 얻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명예가 실추된 40대 가장의 비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수심으로 버텨왔지만 이미 그들의 가정은 복구 불가능하게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수연 누나가 김상무를 지나쳐 민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법적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획득한 어머니였습니다. 수연이 김상무를 등진 채 민기를 끌어안는다. 민기 씨, 드디어 끝났어.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얽힌 공동 운명체가 되었어. 당신이 이 아이의 아빠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민기 넋이 나간 채 누나, 이게 우리가 원했던 행복인가요? 저는 이제 12억 원의 빚더미에 평생 매달려 살아야 해요. 수연이 민기의 뺨을 어루만지며 빚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당신 곁에 있잖아.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었어. 당신은 나한테서 도망갈 수 없어. 당신은 내 아이의 아버지니까. 수연 누나에게 민기는 아이의 아버지라는 족쇄를 통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기적인 만족감과 민기의 절망적인 운명이 법정 복도에서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민기는 자신의 국선 변호사로부터 법적인 현실을 다시 한번 통보받았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말한다. 민기 씨, 12억 원의 손해배상금은 당장 갚을 수 없습니다. 원고 측은 곧 당신의 재산을 압류할 것이며 없을 경우 급여 압류를 진행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기 좌절하며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연 씨와의 관계를 지속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매달 150만 원의 양육비는 생부로서의 법적 책임입니다. 이 책임은 도피할 수 없습니다. 미선과 효선의 파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액의 위자료를 남편에게 지불하며 사회적 매장과 함께 이혼했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산악회 불륜 사건에 희생양이자 주범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26세 청년 김민기는 자신의 젊음과 미래를 빚과 양육비로 저당 잡혔습니다. 4개월간의 금지된 쾌락이 낳은 대가는 평생을 갚아야 할 경제적 속죄였습니다. 48세 수연 누나만이 홀로 자신의 의지대로 아이를 낳고 민기를 양육비라는 족쇄로 붙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를 잃었을 때 그 쾌락의 대가는 반드시 법과 현실의 가장 가혹한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 남편은 복수에는 성공했으나 가정과 명예를 잃은 채 사회적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새 유부녀 중 2명은 모든 것을 잃었고 1명은 생부인 민기의 빚과 함께 아이를 낳았습니다. 16세 청년 민기와 48세 수연은 이제 12억 원의 빚더미 속에서 아이를 키우며 동거해야 하는 또 다른 비극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동거 생활은 어떠할까요? 이 지옥 같은 관계에서 아이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와우 스토리박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